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네. 정부 억울한 게 정말 많아요. 네. 신원해줘야 됩니다. 네. 네. 사실은 또 제가 알기로 우리 남기혁 박사님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았었지 않나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 지나면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비교의 관점이 생기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정말, 거구나. 정말 대단했구나. 이 세금을 올린다는 거, 보유세를 올린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였는데 그거를 네. 추진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오리지널 노빠들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네. 저는 이제 재벌 문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고요. 노무현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부동산만큼은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우뚝하다. 네. 정말 평가를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당시에 어떤 언론의 태도가 네.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 야 정말 그때 혹세무민했구나 언론이. 지금도 뭐 전혀 안 변했죠. 네. 네. 예. 특히 조중동하고 경제지들의 태도가 네. 정말 놀라웠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면요. 2006년이 가장 치열했어요. 2005년 연말에 8.3일 대책, 그러니까 투기를 차단하겠다라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걸 입법화시켰고 또 공급도 이제 많이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006년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그 언론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언론이 이제 집요하게 조중동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네. 그냥 세금 폭탄론을 이제 종부세, 특히 종부세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기자들이나 조중동 사주들은 종부세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 1월부터 11월까지 그때 저희가 민언연이라고 민주언론 시민연합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 같이 그 조중동 칼럼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 사설이 84건, 그렇죠. 칼럼은 61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84하고 61을 더하면 얼마예요? 140이네. 145건. 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거의 그 저주를 퍼붓는 거죠. 심지어 이제 종합일보에 지금도 이제 거기 논설위원 하는 것 같아요. 김순덕 논설 이름을 좀 거명하고 싶은데. 통일부. 예,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참여정부가 약탈 정부라고 그랬죠. 약탈. 예.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세금 폭탄론을 계속 얘기하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얘기했죠. 이틀에 하나씩 나온 거의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네. 그러니까 3일에 하나씩 나왔네요. 계속 컬럼이. 네. TV나 1년 내내. 예, 그러니까 방송도 그렇고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까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데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아무 상관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대상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로 기억하는데 라디오 토론에 나갔는데 이제 중간에 라디오 토론하면 저기 그 청취자하고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질문하는 그렇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양도세를 50% 60%로 걷어가냐. 이건 너무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집이 없대요. 전세살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유포됐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희한한 사례 예를 들어 강남에도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소득이 없는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를 소득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사례를 끄집어내야 가지고 날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뭐 하여튼 정확히 이름을 안 박히니까 뭐 하여튼 모호하게 이름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사례는 노인인데 지금 현금이 없는데 보유세 때문에 지금
정든 고향을 떠나게 생겼다. 이런 아주 희한한 사례를 끄집어내서 전체를 펴명하고. 그 소설 아닐까? 네, 좀 그럴 거라고 봐요. 아니 보면은 조선일보 경우에는 그 본인이 썼던 그 부동산 관련 칼럼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세금 폭탄론이라고 그냥 매도하는데 네, 절반 압도적으로 정도를 이제 그 많았던 것이 세금 폭탄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론. 그 두 개가 양축입니다. 우리 조선일보 2006년 3월 28일 칼럼 제목 활빈당식 조세정책. 활빈당식 조세정책. 동아일보 2006년 11월 27일 종부세 대란 온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종부세 안 내는 거부운동을 벌일 거다라고 하는 막 분위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네. 그 12월 초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어. 99%가 신고를 했네. 배가 나왔어.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저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내라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지 어떻게 안 돼? 거기서 거부를 하니까. 나왔는데. 또 저 종합일보는 종부세 12월 16일 종부세 위헌 결정 나면 위헌이라고 하는 그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헌 결정 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노무현은 그냥 꿋꿋이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은 이때 자 5.3일 지방선거에 대패했죠. 근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시체말로 조지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열린우리당도 뭐 반대하죠. 그리고 또 뭐 당시 한나라당도 또 후퇴하는 법안을 또 내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이제 후퇴하기가 너무 쉬운데 당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걸 좀 살펴보면 당시에 지난 회차에서 우리가 봤듯이 한 20%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예, 대충 제일 많이 올라간 서울 같은 예, 경우에 18.1%로 그렇죠. 기록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질치니까 명목치로 하면은 뭐 더 올라왔죠. 더 올랐죠. 30% 이상 올랐을 겁니다. 30% 정도 올랐다고 해도 예. 그때 이후로 지금의 가격을 그때로 생각해 보면 2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때 그게 100%.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지 않나요? 단지마다 그건 차이가 되게 큰데. 음. 근데 이제 그게 느낌은 그래요. 예. 그때 한 6억 했던 게 지금 한 12억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그때 서울에 그때는 버블세븐 위주로 많이 올랐고 싼 데가 되게 많았죠. 많이 그렇죠.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그런 올라서 느낌이 그런 들겠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좀 이렇게 잘 해놨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네. 텐데. 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들이 네. 이제 마음이 들고. 예. 특히 이제 이런 세금을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런 거를 반시장적이라고 했죠. 반시장적. 보유세만큼 친시장적인 그 정책이 없거든요. 보유세가 가장 시장 친화적인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그렇게 안 막아 놓으니까 빚지는 어떤 그런 그것도 완화시켜줬잖아요. LTVTI와 네, 이거 그때 다 이제, 완화시켜주고 예. 결국 빚 다 줘가지고 그만큼 그냥 부동산 올려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14년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네. LTVT까지 손을 댔죠. 그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하여튼 빚 져가지고 그 빚의 총량만큼 부동산 다 올랐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부채 주도 경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객관적으로 정말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사실은 미디어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이제 그 신조어까지 나가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에 등장한 말이긴 한데 달라진 게 없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참여정부 때 비해서 참여정부 때는 이제 조중동이나 경제지 여기에 힘이 이제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SNS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막 여론을 주도해 갈 수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해요. 뭐 지금은 워낙 이런저런 채널이나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언론의 힘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내 생각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세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미디어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자기의 이해관계랑 정반대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정당을 그냥 자기가 서슴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미디어에 현혹돼서 그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걸 너무 이제 정말 신물나게 경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건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기억에 또 그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또 비판도 받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또 그것도 희한해 보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제 네.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의미가 있는 주장이지만 지나친 주장이었죠.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맞아요. 분양 원가 예. 관련돼서 네, 그런 예. 얘기가 네, 많았어요. 분양 원가가 원래 300만 원이면 평당 지을 수 있는데 뭐 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공급을 하니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엄청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분양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이게 이제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 또 전문가 뭐 사회학 하시는 또 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시각에 많이 입각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국 지금 수석하는 분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분양가 예전에 공개를 예. 하지 않아서 오연호 대표랑 대담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얼마나 이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먹혔고 전문가들에게 먹혔냐면 그 조국 수석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포된 하나의 과한 주장이었죠. 예. 노무현을 보면 참 이렇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체로 좀 그랬는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좀 그랬는데 그 저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게 좌우 양쪽에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협공당하는 네. 난타당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이제 조중동이나 경제지 뭐 한나당 이런 데인데 이제 세금 폭탄이다,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다 이러면서 이제 막 난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뭐 어떤 일부 진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세금 더 올려라 정도까지만 해도 좀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분양가 공개를 안 했냐. 그래서 가격이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분양가를 정부가 이제 사실은 통제를 했었죠. 그 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분양가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가가 정말 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냥 대부분 그냥 공동주택 아파트는 이게 청약해서 자기 집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랑 굉장히 다른 제도 중에 하나죠.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죠, 아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워낙 투기가 심한 데다가 이게 정부가 직접적 굉장히 강하게 개입해서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관리하는 건데. 근데 예전에는 분양가가 정말 쌌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튼 오랫동안 이제 그 뭐 적금이나 부금 부어서 청약 부금 부어서 이제 당첨되면 내 집 되면 이게 사실은 꽤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양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근데 그 분양 원가 공개에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랑 쌍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할 거면 분양가 공개가 필요 없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원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원가 알면 야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거니까 원가 공개해라. 근데 원가가 이렇네. 그러면 거기 적정 이윤만 가져가. 분양가 상한제 이만큼이야. 분양가 상한제로 너희는 분양 이렇게 해야 돼라고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분양가 공개랑 분양가 상한제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요. 그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래 그러면 주변 시세가 만약에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아파트들이. 근데 나는 그럼 2,000만 원에 분양할래 라고 해도 분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이제 그렇게 보인 것은 참여정부 때 국민의정부 이제 말부터 시작했지만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뛰니까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도 분양이 다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 원인을 이제 뒤바꾸는 거죠.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 공개랑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가격이 뛰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때는 왜 가격이 안 올랐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미 투기 에너지가 빠진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가 공개랑 분양가 상한제에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를 해요. 해야 된다는 편이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장 투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부패 대책 정도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격은 제가 보기엔 매우 부당하죠. 예. 지나치고요. 네. 그러니까 신장 가격 통제의 일환으로 원가 공개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네, 네, 오히려 맞습니다. 어떤 시장의 투명화, 네, 윤리적 차원에서의 그다음에 이제 시장 윤리적 차원. 통일을 누리는 건 잘못된 거니까 네네. 건설사들이 그렇죠. 그걸 걷어내는 건 좋은 네네. 거죠. 네네. 저희는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시장이 그걸 그럼 가지고 안정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폭등의 원인이 그것이었다라고 환원시킬 수는 없는 예, 것이다.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전체 주택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예요. 2%의 주택으로 기존 98%의 주택 가격을 끌어내리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2천만 원에 그럼 지금 올해 짓는 아파트는 분양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천만 원으로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고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3천만 원으로 올라가죠. 사실 그렇게 많이 됐죠. 예, 실제로도. 최초에 이제 분양받은 네. 사람만 좋은 거죠. 예, 네, 수분양자만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비, 뭐 표준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부패를 걷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로 이제 네. 물건을 좀 보고 사자. 네. 한 80% 정도 지은 거 보고 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 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분양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 부패를 차단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분양원가 공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원가 공개를 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무리다. 주장이다. 그런 주장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건 안 맞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주 원인은 역시 투기다. 그렇죠.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네. 강력하게 그렇죠. 그것도 세금으로 그렇죠. 하지 않고서는 네. 다른 걸 뭐 공급을 뭐 열심히 하든 네, 뭐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투기에 대한 확실한 제어 없이는 네. 가격 잡을 수 없다. 네. 이게 우리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네, 맞습니다. 볼 수 네, 있는 그 거죠. 노무현 정부가 정말 그 고립무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좌우 양쪽에서 막 그냥 난타를 해야 되니까 뭐 이게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종부세를 지켰어야 했어요. 네. 지금 돌아보면 예, 네. 그런 부분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어떤 양공을 버티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이 결국엔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했던 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법화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형해화됐죠. 네. 예. 그리고 또 개발현수제도 10년 유예시켜 놓고.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다시 문재인의 시대가 왔어요. 예. 네. 그럼 이땐 문재인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네. 노무현 정부가 이룬 성취와 업적을 짧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철학, 그렇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학 아래에서 정책들의 어떤 총체성, 유기성을 확보를 한 거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제, 그러니까 뭐 보유세가 가장 빛나지만 뭐 양도세, 개발이익 환수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LTV DTI 예, 금융 관리한 거 있죠. 그다음에 시장 투명화한 거 있죠. 뭐 공급까지도 공급도 넣을 수도 있겠죠. 확대했고. 예. 근데 이렇게 하여튼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전부 다 이제 패키지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때로는 정책의 완성도가 약간 떨어지고 정책의 투사 시점이 약간 늦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정책의 총체성, 유기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 그게 저는 올바른 철학, 그다음에 정책의 총체성과 유기성 이게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당연히 잘한 건 다 잘한 건 아닐 거고요. 그 아쉬운 점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를 그 정책의 차원하고 정치의 차원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라면 좋을까요? 그 베트남 전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은 또 전쟁 나왔어. 예. 전쟁 얘기 나왔어 또. 그러니까 베트남 전은 뭐 정말 불의한 전쟁이죠. 부도덕하고 미국이 정말 잘못한 전쟁인데, 근데 이제 순전히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미국이 이제 패배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력을 너무 축차적으로 투입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예, 여러 맞습니다. 번 예, 그러니까 이제 내성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제 화력과 물량으로 투사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참여정부도. 그러니까 예컨대 종부세만 하더라도 이게 2003년 11구 대책 때 나왔는데 이게 계속 후퇴하고 왔다 갔다 막 우왕좌왕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좀 약해지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2005년 831 대책 때 진면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축차적인 투입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체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에 글로벌 그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과잉 유동성이 너무 과잉인 건데 대한민국은 처음 경험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려놓은 거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었거든요. 참여정부 가격 폭등에. 지금도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위험성을 어렴풋이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TV 같은 것도 되게 빨리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좀 그 LTV나 DTI를 좀 더 조이는 거, 이건 좀 되게 좀 늦게 들어와요. 만들어 놓은 건 일찍 했는데 예, 2006년 실제 실효성 있게 맞습니다. 운영을 못했다. 조이는 거는 2006년 말부터 굉장히 세게 조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시장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과잉 유동성의 어떤 위험성 이걸 좀 간과한 점, 그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패착이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그 두 개,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축차적인 투입, 그 다음에 과잉 유동성의 위험성을 좀 간과한 대목, 그 두 개가 저는 좀 패착인 것 같고, 정치의 차원에서 보면 역시 이제 뭐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율이 너무 낮았다는 점,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제 확실시 됐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메시지 관리가 좀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은 정말 너무 많았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노 대통령은 이제 정면 대결해서 내가 산화한다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산화할지언정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지지자들도 열광하죠. 저도 되게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사실 멋있는 말이에요. 아 그럼 우리 이태경 대표님께서는 오리지널 노빠. 저는 그랬죠. 근데 그러시구나. 제가 강남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 쓴 칼럼을 보면 정말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전술적으로 옳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호소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결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세금이 늘어나는 건 싫은 일이잖아요. 화가 나고. 아니, 강남 사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세금을 좀 부담해 주셔라. 설득하는, 기쁘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설득하고 호소하고 이러면 좀 그래도 마음이 뭐 그래도 싫은 사람이 싫겠지만 마음이 좀 많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메시지 제가 기억나는 게 2005년에 8.32 대책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때 이제 한덕수 부총리가 경제수장. 예, 맞습니다. 예, 그 양반이 이제 투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투기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그건 어찌 보면 그 정책 담당자로서의 어떤 결기 이런 걸 보여주는 걸 거예요. 정부의 의지. 근데 이제 특별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책만 가지고
통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호언하지 말고, 근데 참여정부가 그런 걸 몇 번 하다가 자꾸 이제 시장이 안 먹히다 보니까 신뢰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말 하는 걸 또 좀 즐겼어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예, 뭐 네, 또 그런 그게 차원도, 그런 측면도 있죠. 정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면이 네.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특별히 가격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는 그건 별로 안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고심해서 대책을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이 정부 정책만 가지고는, 우리 정부 힘만으로는 이게 시장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호소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 예, 그래서 아무튼 낮은 지지율과 메시지 관리의 실패, 이게 정치 차원에서의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메시지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걸까요? 지금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한 게 딱 한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년 그 취임하고 직후에 뭐 만약에 부동산 문제 해결하면 뭐 저기 기재부 공무원에게 뭐 피자 한 판씩 쏘겠다 뭐 이런 얘기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캐릭터가 다르기도 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약한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문제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사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약했고,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있는 정부, 차기 정부가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면, 초기에 준비를 잘해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이것을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5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호소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걸 이제 참여정부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참여정부가 정말 정책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유기적 총체성도 담지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싶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토지 소유 통계를 발표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예, 당시에. 2006년, 2007년에 두 번에 걸쳐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얼마나 편중됐는지, 1% 대한민국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개인 사유지의 한 5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정말 편중돼 있구나.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땅이 양극화의 주범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죠. 2006년 7년에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매년 발표 안 하고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발표하고 2018년에 발표했어요.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걸로 이제 바꾼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좀 더 세분화해서 토지 소유 통계를 좀 발표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계승 발전시키는 거죠. 네. 발표하고 거기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인지 통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집권을 했다면 저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종합해 보면 참여정부는 모범을 보여줬다.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많이 보여줬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아쉽다. 네. 네. 좀 종합을 해보면은 정책적으로는 계승해라. 네. 정치적으로는 보완해라. 네.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요약입니다. 이태근 대표하고 저하고는 그런 요약을 못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요. 또 우리 방송이 막 퍼져야 되는데 네. 우리 이태경 대표님 말씀이 개를 끌고 다녀도 조회수가 몇만 명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냐?
이게 우리의 방송이 우리 그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건드리는 방송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 사람 그 시청자들의 선의와 어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 예. 우리가 기대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떤 시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네, 드네요. 네. 어떻게 또 하지만 또 우리 김수현 정책실장 네네. 개인적으로 좀 아시잖아요. 예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슨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진 않지만 예, 예. 또 기대할 만한가요? 이런 기대를 이렇게 우리는 갖고 있는데 지금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은 좀 너무 아쉽죠. 예, 그분이 전공법을 모르는 거는 아닐 텐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여하시지 않았나요? 뭐 디자인을 했죠. 근데 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정우 정책실장이 있었고 네. 그 아래서 이제 종부세를 설계하고 전반적인 이런 거, 설계에 설계를, 참여하셨던 분인데. 방향은 아마 이정우 정책실장이 제시한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보면 좀, 트라우마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노무현 네, 선회를 하면 그런데 하여튼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분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켜보고 있다. 예. 우리 김수현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켜보고 아마- 있다. 보지도 않겠지만 그쵸, 보지- 보셔도 너희가 하는 얘기 다 안다 그러실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다 그러실 거예요. 자, 아쉽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네, 네. 좀 더 어떤 그 노무현의 배포를 가지고 맞아요.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는 문재인의 신중함 이 두 개가 또 그렇죠. 결합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참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잘 관리하고 정말 좋잖아요. 네. 워낙 이제 또 인품이 좋으신데다가 젠틀하신 분이고 굉장히 정제돼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정말 좋은 정책을 이렇게 잘 디자인해서 천명을 하면 효과가 있죠.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노무현 대통령 헌정 방송 4회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책의 특징 아까 우리 이태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체적이었다. 네. 유기적이었다. 유기적이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패키지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사실상 거의 다 보여준 거다. 다 만들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잘 요리하면 되는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청와대 전화라도 좀 하셔야겠어요. 좀 복 배우라고. 네, 유튜브 빨리 보라고. 조회수 좀 올리라고 빨리. 네. 4회 동안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이게 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랑 얽혀있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기,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회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도현이었고요. 우리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엽 대표님, 토지정의 시민연대의 이태경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